자, 보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성분입니다. 자, 보어란 건 뭐냐? 두 자리 서술어인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갖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자리 서술어가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죠? 두 자리 서술어란 뭡니까? 어떤 서술어가 반드시 서술어를 제외하고 반드시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 그걸 두 자리 서술어라 얘기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되다와 아니다가 요구하는 녀석이 그냥 보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서술어가 마지막 서술어 끝부분이 되다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문장에는 분명히 보어가 있고 그 보어는 되다와 아니다하고 호응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예를 보면 쉬울 거예요. 한솔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나왔죠? 그죠? 다솜이는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다. 여기 아니다 나왔지요. 그러죠? 자, 그럼 되다와 아니다는 서술어로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항상 필요로 하는 주어 있죠, 여기. 그렇지. 다솜이는 아니다. 또 한솔이는 또 주어가 되죠. 주어 한솔이는 되었다. 그런데 반드시 되다와 아니다는 또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한솔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요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보어죠. 되다와 호응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아니다. 다솜이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물어보겠죠. 고등학생이 아니야. 요것도 보어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서술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말에서는요, 되다와 아니다와 호응하는 녀석이 보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서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이게 문장 성분이 뭘까 궁금한 녀석들은 대부분 부사어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관형어하고 목적어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되다와 아니다가 나오는 경우에만 보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나머지 성분 뭐예요? 이제 아직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관형어도 아니고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자, 그래서 보어는요.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어는 체언에다가 조사 이가가 결합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격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고등학생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이가 붙었죠. 그죠? 고등학생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뭐가 됐습니까? 보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요, 체언으로 실현되는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이들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여기서 앞에서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체언을 꾸밉니다. 알겠죠? 주어나 목적어, 체언으로서 실현이 되는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현되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는 옛 친구를 다시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옛. 이 옛이라는 게 수식을 한다. 무엇을 수식을 하느냐? 친구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목적격 조사 르이 붙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얘는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체언으로 실현되는 목적어의 앞에서 그 녀석을 수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린 이 녀석을 뭐라 그런다? 관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옛이라는 요 단어는 순수하게 뭐예요? 관형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관형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형사가 관형어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는 겨울산의 설경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실현이 된 거냐면 체언에다가 플러스 관형격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다 알겠죠? 체언 겨울산 명사에다가 관형격 조사 여기서 뭐겠습니까? 그렇죠? 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겨울산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가 되면서 이 녀석이 뭐가 된 거예요? 관형어가 됐습니다. 관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체언으로 실현되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한다. 여기서 뭘? 설경이라는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지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뭐라고?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 성분 뻔하죠. 그 주어, 그렇지? 좋아한다 서술어, 설경을 목적어, 겨울산 뭐 관형어. 아,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 이번에 독특한 경우입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관형절입니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겹문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면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주어가 되고요. 그렇죠. 돌아온다가 뭐가 됩니까? 서술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문장에는요. 그는 모르고 있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또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하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겹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요 문장 자체가 무엇을 합니까? 절이 되어서 뒤에 있는 사실이라는 체현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는 뭐예요? 을이라고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자, 목적어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인데 그 관형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관형절 주어와 서술어가 섞여 있는 절이 수식을 하고 있다. 관형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절이라는 것 앞에서 얘기했었죠. 구와 절이 뭔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형어라는 건 이런 명사들을 목적어나 주어와 같은 명사들을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녀석은 무조건 관형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이제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독립어 또 뒤에서 얘기할 독립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술어를 꾸민다. 서술어를 꾸민다.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로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야? 그 이외의 것도 꾸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자, 보겠습니다. 시련은 어떻게 되느냐? 가을 하늘이 참 높아 보인다. 자, 하나의 문장이죠. 자, 여기서요. 높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사인 참이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수식하면 그거 관형 아니에요? 자,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체언이 아닙니다. 즉 용언이지요. 그렇죠. 용언을 앞에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가 아니고 부사어 됐죠. 자, 그다음에 무척이나 맑아 보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맑다 있죠? 용언입니다.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렇죠? 부사 플러스 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무척이나 같은 경우 무척에다가 이나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부사 자체가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우리들은 오후에 여행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후에 여행에서 모두 다 돌아왔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체언 오후에다가 체언 여행에다가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임으로써 알겠죠? 부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는 명사에다가 체언에다가 로라는 부사격 조사, 동생이라는 명사에다가 보다라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일어난다, 그렇죠? 접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모두 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로 실현이 되든 부사 플러스 보조사로 실현이 되든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로 실현이 되든 간에 뭘 수식한다고? 용언, 서술어를 수식하는 녀석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로라고 해서 서술어를 수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부사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분부사어와 문장부사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분부사어는 말 그대로 특정한 어떤 성분을 꾸밉니다. 특정한 성분을 꾸미기 때문에 성분부사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사어는 뭐냐? 문장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 문장부사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문장부사어, 성분부사어. 근데 여러분들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성분부사어, 그래서 문장부사어, 얘가 얘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것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주 큰 그 골격들입니다. 부사어하고 관형어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암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떠납시다.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어서가 뭘 꾸밉니다. 떠납시다. 꾸밉니다. 그렇죠? 서술어를 꾸미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 특이합니다. 아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뭐예요? 새 사람,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지요. 자, 체언을 앞에서 수식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관형어가 된다 그랬죠. 관형어를 꾸미는 부사어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확실히는 뭘 꾸밉니까? 확실히 오늘 경기는 신나는 한판이었어요. 전체를 꾸밉니다. 자, 전체를 꾸미는 걸 어떻게 문장을 바꿔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신나는 한판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오늘 경기가 신나는 한판이었음이 확실하다라고 바꿔주면 말이죠. 이 확실하다가 요 문장 전체를 주어로 한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을 앞으로 빼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어가 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자, 요 부사어는 특이한 거예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또 뭐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니까 문장이 하나 있고 앞에 딱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독립성분 아닐까요? 독립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독립어를 설명하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요. 성분부사어라는 건 결국 뭐가 성분부사어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꾸미거나 관형어를 꾸미는 경우를 우리가 성분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여기 문장 전체를 꾸미는 이런 부사를 우리가 문장부사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를 필수적으로 취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부사어에 대한 설명 다 끝났고요. 좀 독특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취하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부사어를 하고 있는데 이 부사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속성분이다 그랬어요. 부속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빠져도 그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세밀한 의미가 덜할 뿐이지 문장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비문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속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냐면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인 주다, 삼다, 넣다, 두다 수요동사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거 전에 얘기했었죠. 두 자리 서술어의 형용사 같다, 비슷하다, 닮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한 자리 서술어인데 불구하고 요 녀석들은 두 자리 서술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미리 했었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요런 녀석들 세 자리 서술어 중에서 동사 중에서 주다, 삼다, 넣다, 두다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 형용사 중에 같다, 비슷하다, 닮다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사어가 필수 성분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부사어는 부속 성분인데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영수에게 상을 주셨다 되었습니다. 자, 주다 나왔죠. 주다.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예. 자, 주다. 요거 그대로 지저분합니다. 자, 주다. 요거 뭐예요? 요 앞에 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을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죠. 근데 선생님께서 상을 주셨다 했을 때 누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원, 투, 뚜리 해가지고 뭐예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 경우에는 영수에게는 부사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사어도 여기선 필수적인 성분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선이는 어머니와 닮았다. 선이는 닮았다.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이 기다립니다. 선이는 닮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누구랑? 뭐하고 닮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즉 무엇과 닮았느냐 요 부사어가 필수적인 성분으로 반드시 들어가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어의 설명은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어라는 건 다른 성분들 구분하기 쉬운 것들을 빼고 나머지 알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독립어를 정리해 볼까요?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적입니다. 문장이 어느 성분과도 문장 안에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하고 그렇죠?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용언들을 수식하거나 관형어를 수식했습니다.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했어요. 그런 수식을 전혀 하지 않는 독립된 성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구실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장 부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고요. 자, 봅시다.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 되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 되었다라는 요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고도 문장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감탄사를 집어넣음으로써 독립어를 집어넣었죠. 즉, 얘를 두 개의 문장, 하나의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보자 하는 입장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문장 따로따로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묶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이게 뭐예요? 문장과 별개의 독립적인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의 문장이고 얘는 독립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탄사가 독립어로 쓰인 경우였고요. 신이시여.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체언에다가 신이시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격 조사를 붙여서 우리들을 보호하소서 뒤에 있는 문장과는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인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됐죠? 자, 그 다음에 누나가 가지 못하게 말렸다. 그러나 나는 굳이 떠났다. 자, 문장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입니다. 그러나는 접속 부사예요. 난관에 부딪힙니다. 무슨 난관이에요? 부사라고 하면 부사어에 들어가야지 왜 독립어에 집어넣고 그러세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미친 게 아니고. 그러나 같은 경우는 접속 부사입니다만 얘는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나는 굳이 떠났다라는 요 문장과는 나는 주어, 굳이 부사어, 떠났다라는 서술어로 완성된 이 문장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 그대로 접속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녀석이 독립성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예인데요.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했다 같은 경우에 문장부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했던 녀석입니다. 그렇죠? 사고를 당했다라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뒷부분은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앞에서도 하나 예를 보여줬죠. 사고를 당한 것은 불행하다라고 뒤에 서술어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부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한번 밑에 있는 것처럼 고쳐볼까요? 나는 굳이 떠난 것은 그러나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죠? 나는 굳이 떠난 것은 그러나다. 문장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부사이냐 아니면 접속부사 같은 부사가 독립어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접속부사는 독립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왜 부사가 독립어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모두 끝냈습니다. 7개의 문장 성분을 완전히 끝냈는데요. 그 중에는 주성분들이 있었고 부속 성분들이 있었고 독립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성분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견문장의 짜임새, 요 견문장, 특히 아는 문장이 어떻게 안겨있고 안고 있느냐를 알아내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내지 못한다면